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하는 등 반이재명계 연대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밝히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최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영끌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이 사퇴했지만 김효석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진 탈당 권유를 거부한 의원 5명의 징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고교생 김모군이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LH 전 현직 직원과 친인척, 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 투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는 금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 내년 3월 9일에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바로 이번 주가 대선 레이스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목요일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란히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거든요. 먼저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시작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 모두 9명의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에서 일찍 올라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대선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 다음 달 11일 9명 중 6명의 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한 뒤 9월 5일 6명 중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0일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TV 토론을 대폭 늘리는 등 흥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74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유권자는 재미있고 후보자는 괴롭고 야권은 무서울 그런 경선을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12일부터 후보 등록을 하고 11월 9일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등 외부 인사들이 변수입니다.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당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호를 열 것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내일 정치참여 선언, 이재명 지사의 목요일 대선 출마 선언으로 대권 레이스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 가운데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겠다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태극기가 새겨진 마스크에 붉은색 넥타이 복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마스크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기자들 앞에 선 최재형 감사원장. 출근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즉답은 피했지만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도 전했습니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그리고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최 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는데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않은 최 원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최초의 현직 감사원장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해 월성 원전 감사 때 여러 문제점을 찾아내며 정권과 대립했고 그 과정에서 여당의 공격과 야당의 옹호가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대권 도전이 가시화되자 여권은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시켜주었더니 뒤통수 친다면서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월성 원전 1호기에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며 여당의 집중 포화를 받은 최재형 감사원장. 공무원을 소위 말해가지고 막 다그치고 뭘 막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에 최 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굽히지 않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새로운 반문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저평가됐다고 저희들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30여 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감사원장이 된 최 원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업어 출퇴근시킨 일화도 공개되며 뛰어난 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최 원장 사퇴로 야당의 대선 흥행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현직 감사원장의 행보가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직을 한 것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야권의 후보가 되겠다라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공직의식, 민주주의, 법치의 붕괴라고 비판했고 정세균 전 총리 또한 현직에 있다가 정치에 직행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여권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포석을 쌓는 것으로 보이죠. 다른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돌리고 있습니다. 백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여권에서 처음으로 후보 단일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광재, 정세균입니다.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단일화 방식이 후보 간 단판이 될지 여론조사가 될지는 추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각각 산업부 장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서로 존중해온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적통임을 강조하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 이재명 연대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반 이재명 연대는 없다. 그래서 저는 반 이재명 연대라는 이 부분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은 물론 향후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고 양승조 충남지사는 예비 경선을 통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혀 경선 종주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가 일으킨 단일화 바람이 다음 달 9일 예비 경선 시작 전 돌풍으로 커질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정치 선언을 한다고 하죠. 대권 도전 포부에 대해 15분간 설명을 하고 공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법조인 출신 대권 후보들은 과거에만 매달린다. 미래를 향하는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후 1시 사실상의 대권 도전 선언을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분 동안 출마 선언문을 읽습니다. 이후 4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 등을 통해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등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부터 선언문 작성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사이 천안함 폭침 관련 모자를 쓰고 측근과 산책하는 모습도 공개돼 사건 관련 발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격 등판에 맞춰 윤 전 총장 캠프도 오늘 광화문 사무실에 책상 등을 배치했고 모레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또 다른 대권 잠룡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과거에 매달리는 분이라고 견제했습니다. 이 법조인들이라는 분들이 평생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견제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내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자제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9명이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1차에서 6명을 먼저 거릅니다. 이 6명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우선은 최대 관심사가 되겠죠. 야권에서는 윤석열과 최재형의 빅매치를 놓고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1차 컷오프에서 6명을 선출하는데 5명은 대충 짐작이 됩니다. 나머지 1명은 누가 될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1차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로 조사해서 11일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의원,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이렇게 5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이광재, 양승조, 김두관, 최문순 이렇게 4명이 싸우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최문순 강원지사는 반드시 6명 안에 들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양승조, 김두관, 최문순 이렇게 3명의 경쟁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경선 연기 논쟁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죠. 이재명 지사 이번 주 목요일에 출마 선언한다고요? 네,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이 지사 측은 비대면 영상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트렌드에 맞추면서 국회의원 수십 명이 몰리는 과거의 새몰이식 출마는 안 하겠다는 의지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전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던 걸 참고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지사는 노동자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어릴 적 일했던 시계 공장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 최재형의 대결이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사정기관장이면서 동시에 여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특수부가 아니라 이거는 대공안부예요, 대공안부. 감사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지지율이나 인지도 면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서지만 최 전 원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점이 변수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엑스파일 논란 등에 휩싸인 것에 반해 최 전 원장은 PK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구설수가 적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관심이 크긴 한가 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 다 복장이 또 화제가 됐어요. 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이 쓴 모자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지난 19일과 23일 그리고 어제 윤 전 총장의 모습이 총 3번 포착됐는데 모두 천안함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5일 현충일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이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 회장인 전준영 씨를 만나고 받았던 선물입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쓴 건 아무래도 안보 이미지를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에 질세라 최 전 원장의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서는 태극기 마스크와 빨간색 체크무늬 넥타이가 화제가 됐는데요. 넥타이 무늬도 역시 태극기를 연상시키는 만큼 역시 안보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 전 원장을 두고 애초에 청와대와 결이 달랐다. 전형적인 태극기 부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당외 주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좀 삼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 안에 계시는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 엑스파일 논란을 두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한다고 비판했던 홍준표 의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범야권 모두가 참여하는 비빔밥론을 주장하는데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등이 당 안에 들어와서 경쟁하면 되니 그전까지는 좀 자중해달라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7월 초 이정현 전 대표 등에게 복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분열됐던 야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누가 내 편인지 적인지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퇴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까지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54억 원 빚을 내 60억 원대 빌딩을 매입한 걸 알고는 있었지만 투기로 보진 않았다는 건 그동안의 문정부 정책 기조와 안 맞는다는 거죠. 인사 참패가 향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사실상 경질을 요구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안보란 기자입니다. 이른바 영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이 사퇴하자 국민의힘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겨냥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김외숙 수석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사는 망사투성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인사수석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본격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반복되는 인사 참사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되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여권에서도 사실상 인사수석 경질 요구가 나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불완전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으로 이해해달라며 특정인의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 재소환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을 권유받았지만 버티기에 돌입한 5명의 의원에 대해 이번 주 결론 내기로 했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송영길 대표가 이번 주에 나서셔서 5분의 의원들을 만나시고 설득하는 과정을 권익위 전수조사를 앞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전폭 협력해서 스스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나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엿새 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고교생이 실종 일주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지만 부검을 통해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김모군이 오늘 오전 6시 반쯤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2일 방과 후 서현역 인근 6교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긴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경찰은 민간 특수수색견과 함께 서현역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이곳 분당의 한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김 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에선 타살이 의심되는 외상이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군 스스로 해당 야산 인근으로 향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던 버스의 그런 블랙박스를 통해서 일단 그 인근 부근까지 걸어서 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블랙박스로 포착이 됐고요.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김 군의 사망 시점을 비롯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사원증 목줄을 잡아당기고 배를 꼬집으며 살을 빼라고 하는가 하면 주말에 근무를 하면 돈이 없어서 그러냐 하고 폭언을 하고 지난달 동료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네이버 노조가 고인 외에 또 직장 내 괴롭힌 사례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2년간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방치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네이버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32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현직 동료 60명에게 전화 면접 등으로 지난달 고인 사망 사건을 조사했는데 해당 임원이 고인 말고도 다른 직원들에게 평소 모욕적인 발언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를 꼬집으며 살을 빼지 않으면 조직원들에게 밥을 사라고 했습니다. 걔는 잘라버려야 한다. 돈이 없어서 주말 근무를 신청하는 것이냐. 공개적인 험담을 많이 했습니다. 노조는 이런 문제를 2년 동안 사내 신고 채널은 물론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제기했지만 사측은 방치했고 결국 이게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가 있으면 즉각 조사 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가해자 징계 조치 등을 해야만 합니다.
회사가 여러 구성원들의 아주 반복적인 문제제기와 고충 호소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상황 전반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지금 받고 있는 특별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사실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14일이 돼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직장 괴롭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간략한 의무만 규제했는데 네이버 노조는 갑질을 일삼은 또 다른 임원의 해임과 최인혁 전 최고운영 책임자의 계열사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앞서 연말까지 실무 TF를 구성해 새로운 조직 체계와 리더십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노조의 이번 발표에 대한 별도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9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범죄 수익을 수도권 일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시세 차익으로 불린 돈만 21억 원에 달합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여행용 가방을 뒤집니다. 검은색 봉지마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합니다. 이거 사고 그리고 10억 한 저 되겠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의 집에서 발견된 가방입니다. 지하 1층 금고에서도 1억 원 뭉치가 나왔습니다. 모두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돈인데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과 명품만 2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범죄 수익을 숨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입한 아파트만 총 3채. 매입 당시 12억 원이던 한 아파트는 현재 22억 원으로 오르는 등 3년 사이 2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막대한 범행 수익금이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압수되는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게 아닌가. 경찰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주범급 운영자인 40대 남성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또 찾아낸 은닉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LH 직원들과 친척, 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LH 직원들이 부동산 회사를 차려 이른바 땅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LH발 투기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4개월. 수사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제보에서 출발했습니다.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강남 1970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광명 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위한 토지 구입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혹과 관련해 일명 강 사장 등을 적발한 특수본이 이번엔 LH 직원들의 조직적 투기 의혹을 찾아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LH 전현직 직원과 친척, 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이 사들인 땅은 3기 신도시 일대입니다. 경찰은 또 다른 전현직 LH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성남 재개발 지역 관련 투기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최근 수사에 착수한 해당 2건을 빼고 현재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LH 전현직 직원은 임원 2명을 포함해 77명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1분 만에 마감입니다. 뭐 콘서트 티켓입니까? 뭡니까? 네, 바로 9월 1일에 보는 수능 전에 보는 9월 모의평가 이야기인데요. 예. 수능 직전 모의고사기 때문에 접수 기간이 원래 일주일 정도 되는데 외부인 대상으로 한 접수 첫날인 오늘 1분 만에 마감됐다는 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국이 밝힌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 기준이 9월 모평 응시자로 한정되면서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종락원 기준 접수자 연령대를 보면 25살 이상이 49.7%고 40대 이상 비율이 1.9%였다고 합니다. 그럼 뭐 백신을 맞기 위해서 허위 접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험생한테 피해는 따로 없겠습니까? 네, 7만 명 안팎이 올해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허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로 시험을 봐야 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좀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접수를 하고 시험을 안 봐도 아무도 모르지만 이럴 경우는 응시료를 내고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3 빼고는 모의고사 접수비를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12,000원씩.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서라도 나는 빨리 맞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뚱뚱한 마네킹입니다. 이거 뚱뚱한 마네킹, 빅사이즈에 대한 편견 얘기죠? 네, 편견을 깨는 이야기인데요. 영국 서머셋 마인헤드라는 소도시의 한 웨딩드레스 숍 이야기입니다. 이 숍 주인인 데비 셀리라는 여성이 뚱뚱한 여성을 위한 웨딩드레스도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큰 마네킹에 옷을 입혀 전시했고 또 식물을 뜻하는 후쿠시아라고 이름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양 여성분들은 동양 여성들보다 좀 몸집이 큰들이 많으니까 환영하는 고객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셀리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SNS에 숍을 응원하는 고객들이 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고객들이 이 숍드레스에 대한 내 답변은 예스다라는 말이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왔고 또 날씬한 여성만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캠페인으로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네. 반대하는 사람도 뭐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숍을 지나갈 때마다 비웃고 또 손가락질도 하고 조롱을 반복했는데 이에 더 자극을 받아서 이 주인은 이 후쿠시아도 감정이 있다. 비웃음 대신 사랑을 해달라며 포스터를 써서 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현명한 답변 같네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우박폭염 기상이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어디입니까? 네, 미국 이야기인데요. 먼저 폭염 소식부터 드리면 서부 워싱턴주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이 역대 두 번째 최고 기온인 38.9도를 기록하고 또 이웃 지방인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80년 만에 최고 기온 43.3도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지방은 겨울에도 최강 추위로 얼어붙죠. 참 극단적인 발생 현상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더운 겁니까? 네, 알아보니까 미국, 캐나다 서부를 뒤덮은 열돔, 영어로 힛돔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반구형 지붕 아래 뜨거운 공기가 대지에 갇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박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박은 체코 얘기죠? 네, 체코 얘기인데요. 탁구공만한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 때문에 지난 25일부터 체코 남동부가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시속 320km가 넘으면서 이례적인 자연현상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전쟁이 마을을 쓸고 지나간 것처럼 집과 차량이 부서지고 나무도 통째로 뽑혀서 놔뒹굴기도 했는데요. 체코 내 호도닌 등 7개 지역 마을이 파괴됐고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100명 정도가 부상했다고 합니다. 탁구공만 하면은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우산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3억 푼돈 소송입니다. 누구한테 3억이 푼돈입니까 도대체? 네, 바로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얘긴데요. 자산이 220조 원으로 알려져 있으니 3억 소송인 의아하실 만도 합니다. 베이조스가 자신의 여자친구 친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베이조스는 여자친구 로런의 친오빠 마이클이 자신에게 줘야 될 돈이 있는데
28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도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이조스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베이조스가 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예, 2019년에 이혼을 하고 여자친구인 전 폭스 TV 앵커 로런과 내연 관계라는 사실을 로런의 친오빠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베이조스가 마이클이 미국 내 주요 언론의 취재원이라는 의혹까지 폭로하자 지난해 마이클이 명예훼손 혐의로 베이조스를 고소했는데 법원이 지난 3월 마이클은 베이조스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베이조스가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살짝 감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런데 여동생이 왜 중간에 중재를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박자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딸의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하던 이 중사의 어머니는 끝내 실신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고 이모 중사의 부모가 딸의 분향소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5일 뒤면 제 여식이 성폭력 당한 지 4개월이 되고 자결을 한 지 38일째가 됩니다. 딸의 군번줄을 목에 건 아버지와 딸의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하던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오직 대통령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낍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국방부를 방문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자 대응 매뉴얼이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부실 논란이 불거진 초동수사 책임자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군 간부 4명을 추가로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상대적으로 값싼 등유를 경유와 섞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차해서 기름을 빼내 사용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석유를 사용할 경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오염은 물론 대형 사고를 낼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버스 한 대가 차고지에서 주유합니다. 이를 확인한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불법으로 설치한 유류 저장 시설과 주유기가 발견됩니다. 주유소에서 산 등유를 경유와 몰래 섞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된 겁니다. 판매 취급이나 이렇게 소지로 허가는 안 받으셨잖아요. 6개월 단위로 개업과 이 폐업을 반복해 5억 원 가까운 세금을 탈세한 주유소 사장도 적발됐습니다. 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석유를 사서 쓰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4개월간 가짜 석유 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351만 리터, 시가 46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와 탈세 물량이 적발됐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할 폐차 차량 기름을 뽑아낸 사례도 나왔습니다. 가짜 석유 연료 사용은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으로 차량 운행 중 정지, 폭발, 화재 발생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6명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4명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호입니다. 중고 휴대전화 구매 상의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사기범의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은행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물품 사기여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럼 결국 이 돈은 뗄 수밖에 없죠. 김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30대 A씨는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말에 40만 원을 보냈지만 정작 돈이 입금되자 업체는 말을 바꿨습니다. 입금 확인이 안 되니까 개입금해달라고 이제 처음에는 40만 원 보내고 80만 원에서 160만 원, 600, 1200
이렇게 주고요 2,600만 원. 몇 시간 만에 제가 5년 동안 본 거거든요. 천대산 같은 돈이죠.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돈을 송금한 계좌에서 범인들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경찰을 통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은행에서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기 당했다. 그래서 입금 정지해달라 했는데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하기만 해당되는 거지 이런 개인간의 거래는 안 된다고 하세요. 전화로 상대방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사례처럼 물품 판매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애당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에 관련된 부분만 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이제 확대시키게 되면 일반적인 권리 침해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제한시켜 놓은 건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2019년만 해도 온라인 직거래 사기 건수는 9만 건에 가깝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만큼 폭넓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얼마 전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청소기가 갑자기 떨어진 사건 기억하시죠? 다행히 지나가던 여성이 아슬아슬하게 피하긴 했지만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떨어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김보미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따져봤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갑자기 벽돌이나 화분 등이 떨어지는 사고들이 적지 않은데 최근에는 청소기가 떨어지는 아찔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나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고의성이 관건입니다.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린 게 명백하고 피해도 없었다면 처벌로는 거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던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물건을 던졌고 실제로 사람이 다쳤다면 당연히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사람을 노려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린 정황이 입증된다면 상해 미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경범죄처벌법은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곳에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위험행위를 할 때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던져 누군가 다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화가 나서 물건을 밖으로 던졌다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740건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던졌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건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확인 김보미였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경기 남양주시를 잇는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 일명 별내선의 한강 하저 터널이 관통됐습니다. 서울 한강 아래에 터널이 뚫린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 공사 현장입니다. 지하 58m 깊이로 내려가 봤습니다. 거대한 터널 2개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한강 바닥 밑을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직경 8m짜리 쉴드 TBM 굴착기가 터널 마지막 구간을 힘차게 뚫습니다. 원통형 커터날을 회전시켜 안반을 잘게 부수는 동시에 콘크리트 벽을 조립하는 겁니다. 한강 하저를 관통하는 4번째 서울시 도시철도 터널이 성공적으로 뚫렸습니다. 5호선 광나루역에서 천호역, 마포역에서 여의나루역,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서울숲역에 이어 별내선도 하저 터널이 완성됐습니다. 착공 1년 반 만에 뚫린 터널은 왼쪽이 상행선, 오른쪽이 하행선으로 1280m 길입니다. 한강 하저 구간은 큰 수압이 작용할 수 있는 어려운 구간이지만 철저한 현장 관리로 단 한 건 안전사고도 없이 공기를 3개월 단축했습니다.
별내선은 8호선 종점역인 암사역에서 경춘선 별내역까지 12.9km를 잇는 구간으로 개통되면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27분이면 닿습니다. 소요 시간이 지금보다 17분 단축되고 지하철을 갈아탈 필요도 없습니다. 추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별내선은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운행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은 여전한가 봅니다. 이른바 MZ세대인 20, 30대 사이에서 AI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점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 정태웅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변할까?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20대에게는 더욱 궁금한 물음입니다. 20대가 향하는 곳은 유명한 점집이 아닌 스마트폰입니다. 20대 사이에서 용하다는 소문이 난 AI 점쟁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관심 분야를 선택하면 곧바로 AI와의 채팅방이 열립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면 풀이가 시작됩니다. 편안한 말투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덧 고민이 해결되는 기분이 듭니다. 수십 장의 카드 가운데 몇 개를 골라 운명을 알아보는 타로점도 인기입니다. 직접 카드를 고르는 대신 전화나 메신저로 카드를 고릅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니 오히려 마음을 열기에 더 편하다는 게 젊은 손님들 반응입니다. 잘 지냈어요. 너무 괜찮지 지금. 왜? 익명이고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만 알다 보니까 솔직하게 저에게 어떤 사연들을 전달을 하실 수가 있죠. 평균적으로 15분, 20분, 길면은 진짜 1시간, 2시간.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부산, 심지어 해외에서도 정말 본 사람처럼 친해져요. 인기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여주시고요.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에게는 점이나 사주도 하나의 놀이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날씨 체크하듯이 그냥 이렇게 누워서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진로 고민이나 뭐 연애 고민이나 이런 것도 좀 많으니까 타로로 좀 풀려고 하는. 그러면 흘려보내야죠. 젊은 층들 위주로 그 불안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미신을 믿는 심리가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유익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단 아무 노력도 없이 그 운명만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직장은 구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MZ세대. 스마트폰과 메신저 속 점집은 MZ세대의 고민 상담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 정태웅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12층 아파트가 무너진 지 닷새째. 안타깝게도 생존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사망자만 들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는 3년 전에 이미 102억 원을 들여 수리해야 한다는 견적을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정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크레인이 건물 잔해를 들어올립니다. 구조 작업의 속도가 나지 않자 중장비를 추가 투입해 산더미 같은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을 방해했던 잔해 속 불길은 잦아들었습니다. Their work getting the fire and the smoke under control was very, very pivotal, and the good weather today were two very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search. 하지만 시신내고만 추가로 발견됐을 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9명, 110명 이상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Entonces, si no fuese por la pandemia, es probable que no hayan estado ahí. 실종된 할아버지로부터 16차례 전화가 걸려왔다는 손자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We kind of thought nothing of it because we answered it was static. 사고가 난 아파트는 3년 전 9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2억 원이 드는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 was talking about quite a bit of so-called water intrusion in a deck and also the parking garage area, some
the rusting of steel reinforcement and the structural. 전문가들이 수영장 아래에서 붕괴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사흘 뒤죠.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식당과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갖가지 채비로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수도권은 식당과 영화관 등이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사적 모임도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거든요. 정태진 기자가 미리 돌아봤습니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는 완화된 새 거리두기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식당가에서 4인 이상 예약이 가능해지면서 어느 정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7월 1일 저녁 6시 6분 예약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6인 모임 허용 발표 뒤 예약 문의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6명 위주로 지금 예약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동안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희망도 보이고 해서 자정까지 연장한 영업시간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매출이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서 7월 달부터는 12시까지 풀리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한산했던 영화관도 새 거리두기 맞이에 나섰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도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아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4인 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시민들도 한껏 들떴고 LG전자를 비롯한 기업들도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를 축소하는 등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자리를 갖거나 좀 모임을 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긍정적으로 봅니다. 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델타 변이 등 여러 불안 요인이 있지만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으로 그동안 짓눌렸던 답답한 일상이 회복되고 실물 경제도 생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처럼 새 거리두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자칫 재확산의 빌미가 되진 않을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주말 효과에도 신규 확진자는 600명을 넘어섰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는 돌파 감염도 44명이나 됐거든요. 델타 변이 우려까지 겹치면서 방역당국은 내일 수도권 방역 강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합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01명으로 주말 효과가 반영되는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이달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주 하루 평균 218명 확진으로 전주보다 44명이나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은 20대 확진자가 지난주에만 636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의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20대, 30대,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말은 이 젊은 층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확진자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상태에서 백신 접종은 이런 젊은 층을 통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이들이 머물렀던 주점에서도 16명이 추가되면서 델타 변이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역시 44명으로 늘었는데 여기에는 얀센 백신을 맞은 그룹 인피니티 출신 가수 김성규도 포함됐습니다. 델타 변이와 돌파 감염이 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주기를 앞당기고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접종자에게도 화이자 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접종 주기 조정이나 부스터샷보다는 방역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수도권 방역 강화 방안이 발표됩니다. 그 2주간은 좀 이행 기간이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자 발생 상황과 방역 조건을 모두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추후적인 결정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불안 요인이 부각되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Stop it. Stop. You just bet against the American economy. Just don't dance. 2000년대 초 미국 은행들이 무주택자들에게 돈을 빌려줘 집을 사게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자 부동산 폭락의 베팅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어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한 데 대해 투기는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맹지를 매수했다는 의혹과 54억 원의 빚을 내 총 9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이틀 만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투기 의혹으로 사임한 청와대 비서관은 끝까지 투기가 아니라고 억울해하고 6월 초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라 부동산 투기 혐의로 탈당 및 출당을 권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중 5명은 죽어도 못 나간다, 투기가 아니다, 정당한 투자였다며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학자들도 투자와 투기의 명확한 구별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오를 때를 기다리면 투기, 오르게 만드는 건 투자라고 했는데 상당히 전곡을 찌른 말은 아닌가 싶기도 하죠. 문제는 고무줄 잣대로 투자와 투기를 재단하다 보니 부동산판 내로남불이 나타나고 부동산 시장은 자꾸 왜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세 차익만을 노린 단기 매매는 투기로 규제를 하는 게 맞지만 낡은 집을 장기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사업자, 주택 건설업자 등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순기능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무조건 투기라는 딱지를 붙이니 민간 주택 공급이 좀처럼 늘지 않고 거래 절벽이 생기게 된다 이거죠. 이번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투기 의혹의 핵심은 LH 사태로 국민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50억 원대 비투를 한 사람을 버젓이 임명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있지는 않을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투기꾼인가 투자자인가 였습니다. 오는 금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인데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내릴 거라고 하네요. 벌써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기습적인 소나기가 이어졌습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 제주 지방을 시작으로 한반도가 장마의 영향권에 접어듭니다. 7월 5일 시작된 1982년 장마 이래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입니다. 초여름 내내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버티는 블로킹 현상으로 장마 전선의 북상이 늦춰져 왔는데 이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점유하고 있던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한 남쪽의 더운 공기가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함에 따라 정체 전선도 이와 함께 북상할 것으로 예상. 이번 장마는 오는 2일 제주지방에서 시작돼 4일에서 5일에는 전라도와 남부지방, 7일에서 8일에는 충청지방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마는 아니지만 어제와 오늘 전국 곳곳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전 한때와 오후 4시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고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일도 서쪽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보다 강하고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목표를 꽤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1년 전보다 4.2%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지난해 12월 전망 때 내놓은 목표보다 무려 1%포인트나 높인 겁니다. 그 사이 백신 접종 확대와 민간 소비, 수출, 고용, 이 빠른 회복세가 이번 목표 상향에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입니다. 정부는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그러니까 소비를 더 진작시키기 위해 카드를 더 쓰면 돈을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법은 카드 캐시백입니다. 2분기 카드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더 쓴 금액의 10%를 월 10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월 평균 100만 원 썼다면 3% 초과분인 103만 원 이상 쓰면 캐시백 자격이 생깁니다. 만일 153만 원을 사용했다면 3% 초과분인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줍니다. 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자는 취지에 맞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쓴 돈은 제외됩니다. 오는 8월 카드 사용액부터 적용되며 예산만 소진되지 않으면 10월까지 지속됩니다.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라 다음 달 정도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간 축적된 소비 여력이 코로나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에 대한 소비로 힘있게 연결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 쿠폰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철도와 버스 왕복 티켓을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관람에 6,000원씩 지원하는 등의 6대 소비 쿠폰을 추가 발행합니다. 방역 조치로 현재 집행 대기 중인 숙박 관광 쿠폰도 전국민 1차 백신 접종이 70% 완료되면 사용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함께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 전략기술 관련 산업에 2조 원 이상을 지원해 경제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제 6월도 오늘을 포함해 사흘밖에 남지 않았죠. 올해 절반이 지나가는 셈인데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가 꽤 많습니다. 신용대출에도 이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되고 최고 금리부터 52시간제 적용 근무 대상까지 다양하게 바뀝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박통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갑니다.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적용되며 신규 계약이나 갱신 또는 연장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50명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부터 유예 조치 없이 시행됩니다. 보험 설계사나 방문 강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도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부부의 합산소득 기준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생애 첫 주택 구매 시에는 소득 1억 원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에서 9억 원,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우대 혜택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다음 달 중순부터 인천, 계양 1,100여 가구를 포함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태극전사들이 실전 같은 훈련에 한창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후쿠시마산이 아닌 검증된 식자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휘날리는 깃발과 붉은색 바탕의 관중석,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는 도쿄 2020 글씨.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가 아닌 진천 선수촌입니다. 미디어데이를 통한 훈련 모습이 공개된 각 종목의 선수들.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은 모든 조건을 올림픽 경기장과 똑같이 만들어 올림픽 전관왕에 도전합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고교궁사 김재덕은 겁없는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우승 여러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진종호가 사대에 서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사격 10m 권총 종목은 시합 중 마스크 착용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종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안경에 김도 서리고 좀 규정 보니까 이 코 밑으로까지 마스크를 내려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고 밝혀 선수단 안전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
대한체육회는 검증된 식자재를 직접 공수하는 한편 선수단을 위해 도시락을 직접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체육회는 선수단이 금메달 6개 이상을 따내 종합순위 10위에서 15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집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차한 소낙성 비가 쏟아질 텐데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충남과 호남에는 3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곳곳에 천둥 번개가 치거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된 모습인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당분간 이렇게 소나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낮에는 기온이 올라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 서울과 춘천의 한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내륙에도 국지성 호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 28도 예상되고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의 동해안을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장마는 이번 주 금요일 제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